임지연 교수가 지은 적대적 공범자. 적대적 공범자라고 할 때 여기에 김일성이 박정희 히틀러 이스라엘 이렇게 쭉 있습니다만은 적대적 공범자 여기서 말하는 공범자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박정희 시대를 살아갔던 민중들, 박정희를 지지했던 사람들 이 말이에요. 김일성과 김일성을 지지했던 사람들, 히틀러와 히틀러를 지지했던 그 공범자들인데 그 관계는 적대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도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적대적 공범자들인데 임지영이 제가 정리해놓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죠. 정리한 자료들인데요. 적대적 공범자들 제1부 가해자와 희생자. 지금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라는 이유로 박근혜에게 사과해라. 너 아버지에게 돌멩이를 던져라. 라고 요구하는 일부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이 희생자라고 보는 거죠. 문재인이는 민주화 진영이다. 진영이 민주화 진영, 산업화 진영 이런 것도 굉장히 웃기지만 그쪽에 있다고 볼 수도 있죠. 문재인이 인권 변호사를 자처했으니까 나 민주 진영이야. 그러고 싸우는데 갑자기 안철수가 나타나서 안철수도 박근혜 과거사를 밝히라는데 제가 참 포복절도할 뻔했습니다. 말하자면 박근혜 입장에서 볼 때는 새파란 친구가 나타나서 그 시대를 살지도 않았던 친구가 나타나서 갑자기 과거사에 대해서 밝혀라 그러면 참 기가 차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어요? 자, 안철수가 박근혜들은 역사관을 밝혀라. 박근혜가 사과하고 나니까 잘했다 하는데 제가 참 코미디도 그런 코미디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새파란 애가 나와서 어른들끼리 얘기하는데 그건 안철수 시대하고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참 그러니까 현실의 위기 질서가 뒤집어져도 한참 뒤집어지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참 그거를 또 무지몽매한 또 백성들은 잘했다고 박수치고 엄마한테 부모한테 아빠한테 돌팔매질하는 게 잘한 건가요? 엄마가 몸을 팔아서 아이들을 키웠는데 그렇게 멀쩡하게 큰 자식들이 당신 더러운 여자라 하고 돌멩이를 던져야 됩니까? 좀 던지자는 거 아니에요? 개발과 독재. 개발은 잘했는데 독재는 잘못되었어. 이 거짓말입니다. 개발과 독재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하는 얘기가 박정희 대통령의 한강의 기적은 우연이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필연이 아닙니다. 그건 우연이었죠. 박정희라는 캐릭터가 있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우연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정책을 어느 나라에서 가서 하면 되나? 안 됩니다. 지금 박정희 시대 새마을운동 배운다 배운다 해서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아프리카에서 공무원들이 많이 오고 예를 들어서 마하티르 같은 경우에도 룩 이스트 박정희 대통령을 배우겠다 그러고 리광료도 유일하게 자기가 배울 수 있는 사람은 박정희다 그랬거든요. 싱가포르의 이광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정책을 그대로 가져가면 경제 기적이 올까요? 택도 없습니다. 안 오죠. 자, 그럼 문재인하고 안철수에게 물어봅시다. 그럼 박근혜에게 당신들이 과를 시정해라고 요구하는 만큼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공에 대해서 너희들도 시인해라. 그죠? 그래야 저는 게임의 논리로 따지면 오케이 이걸 게임이라고 보자. 게임의 논리로 따지면 오케이 좋다. 그럼 박근혜에게
너 아버지의 잘못에 대해서 네가 시인하고 사과해라고 요구한다면 우리는 문재인과 안철수에게, 참 안철수는 끼워놓고 싶지도 않습니다만은, 안철수는 박근혜 시대 고등학생이었거든요. 그 전두환 시대 82년도에 대학교 들어갔는데요. 아마 그렇죠. 80학번이었나요? 그럼 문재인과 안철수에게, 오케이, 그렇다면 너희들은, 당신들은 박정희 시대의 공과 중에 공에 대해서 시인해라. 그 역사관을 너희들이 얘기해라. 그거 요구해야 마땅하죠. 그왜 자기들은 쏙 빠지나요? 자기들은 피해자였나요? 피해자에서 안철수가 재산이 2천 몇백억씩 있나요? 피해자에서 지금 주식 가지고 저렇게 마음대로 장난 쳐먹었나요? 문재인이는 피해자여서 지금 대통령 후보가 됐나요? 아니죠. 임지연 교수의 글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적대적 공범자라는 이 책의 앞부분. 일부 가해자와 희생자. 부재, 역사는 심판할 수 있는가? 그 밑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역사는 기억함으로써 극복하는 것이다. 무슨 사과하고 뭐 용서하고 이런 게 아니고 기억함으로써 극복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박정희 시대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극복하는 거지. 분열적으로 개발은 옳았는데 독재는 나쁘니까 이 독재에 대해서는 용서를 빌어라 하고 그 딸에게까지. 박정희의 딸이라는 것이 박근혜의 정치인으로 출세하거나 하는데 큰 자산이 되었던 것은 분명하죠. 그러나 박근혜, 예를 들어 그 아버지가 독재자여서 박근혜를 정치인으로 키워주고 이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무슨 부정입학을 시켰다 이런 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죠. 본문입니다. 적대적 공범자들. 1992년 부다페스트의 한 강연에서 영국의 역사가 홉스범, 에릭 홉스범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 PD. 에릭 홉스범. 역사 3부작이 있어요. 역사 3부작인데, 극단의 시대 20세기의 역사 상하입니다. 이게 이제 3부작이죠. 19세기가 있고 18세기가 있고 18세기 혁명의 시대, 19세기 자본의 시대, 20세기 극단의 시대. 이 책을 쓴 에릭 홉스범이 바로 지금 임지연 교수가 얘기하는 홉스범이죠. 영국의 역사 홉스범은 역사학이 핵물리학만큼이나 위험할 수 있다는 뒤늦은 깨달음에 대해 얘기했다. 모든 역사가는 예기치 않게 정치가가 되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변이었다. 학교 교과서에나 갇혀 있음지간 역사가 정치의 장으로 끌려나오고 홀로코스트 재판처럼 언론의 화제를 모으며 재판정에 서게 되는 것도 실은 역사학의 정치성 때문이다. 더 근본적으로는 진리의 정치성에서 역사학도 예외는 아니다. 역사는 심판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은 사실상 진리는 심판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포섭된다. 심판 가능성에 대한 내 답은 부정적이다. 심판한다는 것은 법이 절대 진리를 추구한다는, 구현한다는 전제에서나 가능한 일이지만 법의 정통성이 곧 진리라는 그 전제 자체가 이미 정치적이다. 역사를 심판함으로써 정의가 구현될 수 있다는 생각은 순진한 생각이다. 역사적 진실의 정치성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드러냄의 대상이다. 하고 법적 심판의 한계 하면서 소위 뉘른베르크 나치 전범 재판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희생양과 면죄부, 침묵의 공모, 용서할 수 있는 권리, 이런 문장도 있어요.
정치 권력의 대척점에 서 있는 시민사회의 역사적 기억도.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책은 좀 쓰여진 지가 꽤 됐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합니다. 정치 권력의 대척점에 서 있는 이 책이 몇 년도에 나온 책인가요? 말하자면 김대중 대통령이 권력을 잡기 전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미 소위 피해자라고 지칭되던 김대중 대통령도 독재 정부에 의해서 사형성 언도를 받았으니까요. 그 김대중 대통령, 염산 테러 당하고 했던 김영삼 대통령 다 피해자들이죠. 근데 이분들이 다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는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나 옛날 책이니까 정치 권력의 대척점에 서 있는 시민사회의 역사적 기억도 그리 건강한 것만은 아니다. 그것은 소수의 친일파, 유신잔당, 신군부의 명령권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소수의 사악한 가해자와 대다수인 선량한 피해자라는 도덕적 자위 행위에 만족하거나 가해자에 대한 사법적 처단의 카타르시스에 집착함으로써 역사적 기억으로부터 도망가는 입장을 취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역사담론이 자꾸 사법담론을 닮아갈 때 그것을 기억을 법조문의 틀에 묶어둠으로써 법정의 서류 뭉치 속에서 잠재우는, 그래서 끝내는 카타르시스를 통한 사회적 망각으로 이어질 것이다. 범죄는 분명 사법적 심판의 대상이지만 그러나 역사는 심판될 수 없다. 임지영 교수가 여러 가지 얘기를 이 책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도쿄 재판 얘기도 하고요. 쭉 있습니다. 그 앞부분을 다른 책을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이 임지영 교수가 쓴 적대적 공범자들에 대한 얘기를 같이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소개드릴 책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한나 아렌트. 작은 점은 혹시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악의 평범성, 바날리티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평범성, 진부하다, 너무 일상적이다, 이런 뜻인데요. 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적대적 공범자들이 이 책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이 책 또 조금 지루하기는 합니다. 뒤에 가면 좀 지루하긴 합니다. 제가 옛날에 보고 이렇게 견출지를 붙여놓은 것들인데요. 하도 오래전에 읽어서 생각도 잘 안 납니다. 근데 이 책은 조금 지루하긴 지루해요. 지루하고. 이 적대적 공범자들은 약간 이 전투적인 단어들이 많고 굉장히 문학적입니다. 아주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이고.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이 책을 쓴 한나 아렌트는 이 전체주의의 기원이라는 책도 썼어요. 한나 아렌트 전체주의라는 게 예를 들어 스탈린 독재, 히틀러 독재 이런 걸 전체주의라고 그러죠. 예를 들어 조지 오웰이 쓴 1984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전체주의잖아요. 공산주의는 필연적으로 전체주의로 갑니다. 사회주의도 필연적으로 전체주의로 나중에 흘러가게 되죠. 국가개입주의는 대부분이 전체주의적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나 아렌트가 이제 전체주의, 여기서 주로 이제 나치즘, 스탈리니즘 이런 것을 이제 분석한 책인데, 그것이 이 한나 아렌트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유대인 운동을 하다가 나중에 독일을 떠나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고 그랬죠. 근데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이 보고서의 그는 이런 겁니다. 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서. 이것은 한나 아렌트가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학자로서 여러 가지 책도 쓰고 활동하는 중에
1962년인가 63년인가에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유대, 나치 친위대의 제가 지금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은 친위대장은 아니고 친위대의 대령급, 우리나라 따지면 제 기억으로는 그랬던 걸로 되어 있는데 대령급 수송 담당자였어요. 수송 담당자. 그래서 물건이건 사람이건 쭉 이제 오면 말하자면 이제 물류 담당자인데 아우슈비츠를 비롯한 몇 개 소위 살인 공장들 있잖아요. 유대인들 집단 처형했던 거리로 갈 사람들을 쭉 분류해서 그리 보내주고 하는 그 담당 책임자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독일이 망하고 이 아이히만은 아르헨티나로 도망을 갔어요. 아르헨티나로 도망간 사람이 많습니다. 뭐 트로츠키 이런 사람도 아르헨티나로 도망을 가고 나중에 이제 스탈린이 보낸 자기에게 도끼를 맞아 죽었습니다만. 그래서 뭐 히틀러가 아르헨티나로 도망갔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아이히만도 이제 아르헨티나로 도망갔는데 유대인 모사드인가요? 그 첩보기관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첩보기관에서 끝까지 찾아가서 변장을 하고 있던 아이히만 집에 들어닥쳐서 아이히만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거기에서 범죄인 인도 요청 이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서 아이히만을 통째로 납치를 해가지고 이스라엘로 데려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법정에 세웠어요. 세계가 침묵했죠. 왜? 불법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식으로 법정이 열린 것도 아니고 굳이 재판을 한다면 독일에서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독일에 넘기고 독일에서 전범 재판을 해야 되잖아요. 2차 대전 때 유대인 학살에 대한 책임을 지는 범죄의 법정은 독일이 관할권이 있죠. 유대인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유대인은 피해자였다는 거지 그 법정을 열거나 이런 것은 아니죠. 또 독일에 살던 유대인들이 당한 것을 오늘날의 이스라엘이 갚아야 한다.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서 아이히만을 잡아다가 이스라엘 법정에 세운 겁니다. 당사자도 아닌데. 모두가 침묵했어요. 물론 아이히만은 사형언도를 받고 교수형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 아이히만에 대한 재판 과정을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학자가 뉴요크라고 하는 잡지에 특별히 이제 커레스판던트 계약을 하죠. 특파원 계약을 해가지고 이스라엘로 날라와서 그 재판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쓴 재판 기록. 그게 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입니다. 한나 아렌트가 이 재판을 쭉 지켜보는데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이 영화 장면으로 그동안에는 이제 많이 이제 패러디가 됐죠. 그 패러디가 됐다면 좀 맞지 않은 편이고, 왜 밖에 가서 아우슈비츠에 가서 정말 잔혹한 악랄한 짓을 하고 집에 탁 와서는 가족과 함께 너무 단란한 가정의 아빠로서 생활하는 그런 어떤 나치 간부의 모습이 이렇게 영화에 쭉 나오잖아요. 바로 이제 그것을 이 한나 아렌트는 악의 평범성이라고 묘사를 한 겁니다. 근대적인 행정관료 또는 국가의 뷰로크라틱 시스템 속에서 어떤 개인적인 양심에 어긋나는 죄가도 죄로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히만에 대해서 정신감정사들 또 도덕철학자들이 나와서 재판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조사를 하고 신문을 하고 인터뷰를 하고 했는데, 아이히만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도덕적으로도 분명한 관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유대인 집단 학살에 자기도 한 연결고리였다는 점에 대해서 전혀 도덕적 가책을 못 느낀다고 증언하고, 또 여러 가지 조사 결과 실제로 도덕적 어떤 가책을 못 느끼는 것에 대한 것으로 되게 밝혀졌어. 그거 이제 이 한나 아렌트는 일컬어서 악의 평범성. 그래서 이 책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위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어떤 그 전 나치 간부의 소위 도덕적 불감증, 악의 평범성이라고 한나 아렌트가 규정한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과연 이런 경우에 이스라엘의 재판의 정당성이 있는 거냐 하는 데 대한 카를 야스퍼스라는 철학자 아시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대인에 대한 범죄는 인류에 대한 범죄. 따라서 판결은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법정에서만 내려질 수 있다. 예루살렘 법정이 스스로 판결을 내릴 자격이 없다. 판결할 권리를 철회해라. 왜냐하면 문제가 된 범죄의 법적 성격이 아직도 논쟁의 대상이 되어 있고, 그에 이어지는 질문, 즉 누가 국가의 명령에 따라 저질러진 범죄에 대해 판결을 내릴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질문도 논쟁의 대상이죠. 복잡한 문제입니다. 나치 학살 같은 문제조차도 이렇게 복잡한 문제로 연결이 됩니다. 아돌프 아이히만은 아주 근엄한 태도로 교수대로 걸어라. 이 책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아돌프 아이히만은 아주 근엄한 태도로 교수대로 걸어갔다. 그는 붉은 포도주 한 병을 요구했고 그 절반을 마셨다. 그는 그에게 성경을 읽어주겠다고 제안한 개신교 목사 윌리엄 헐 목사의 도움을 거절했다. 그는 2시간밖에 더 살 수 없기 때문에 낭비할 시간이 없다고 했다. 성경 읽는 것은 낭비라는 거죠. 그는 자신의 감방에서 형장에 이르는 50야드를 조용히 그리고 꼿꼿이 걸어갔다. 간수들이 그의 발목과 무릎을 묶자 그는 간수들에게 헐렁하게 묶어서 자신이 똑바로 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은색 두건을 머리에 쓰겠냐고 물었을 때 그는 나는 그것이 필요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는 자신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었다. 아니 그 이상이었다. 그는 완전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신을 믿는 자라고 분명히 진술하면서 자기는 기독교인이 아니며 죽음 이후의 삶을 믿지 않는다는 점을 일반적인 나치스식으로 표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잠시 후면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시 만날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운명입니다. 독일 만세, 아르헨티나 만세, 오스트리아 만세. 나는 이들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 그는 장례 연설에서 사용되는 상투어를 생각해냈다. 교수대에서 그의 기억은 그에게 마지막 속임수를 부렸던 것이다. 그의 정신은 의기양양하게 되었고 그는 이것이 자신의 장례식이라는 것을 잊고 있는 듯했다. 자신의 기억이 자신을 속인다는 표현은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기억이 자신을 속인다. 그의 기억은 그에게 마지막 속임수를 부렸던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교수대에서. 이는 마치 마지막 순간에 그가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이루어진 이 오랜 과정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을 요약하고 있는 듯. 두려운 교훈, 즉 말과 사고를 허용하지 않는 악의 평범성을 Banality of Evil. 기억이 자신에게 속임수를 부린다. 이 말은 여러분 꼭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군대 가서 축구하다가 어쩌다가 한 골 넣었는데 그걸 이제 자꾸 얘기하다 보면 군대 갔다 온 지 한 10년 지나면 군대 할 때 매 게임마다 한 골씩 넣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기가 나중에 진짜인 줄 알아요. 그거를. 진짜로 매 경기마다 한 골씩 넣었다고 주장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걸 진짜인 줄 알죠. 지금 이제 안철수가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잖아요. 백신을 공짜로 뿌렸다.
군대 갈 때 뭐 가보니까 집에 얘기도 안 하고 왔다. 뭐 이런 거 다 이제 기억이 약간씩, 기억이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거든요. 난 뭐 안철수라는 캐릭터로 보면 스스로가 막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은데 기억이 이제 자기를 속이는 거죠. 그 재구성, 기억의 재구성이. 아이히만도 기억의 재구성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뭐 오늘의 주제는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과거를 단죄한다는 거. 지금 우리나라 이제 좌익들은 이제 유신이라든지 5.16 쿠데타를 나치즘이라든지 무슨 나치즘 인종학살이다, 뭐 뉴른베르그 재판, 뭐 이런 거 비슷하게 이제 끌고 가려고 진실화해위원회 같은 걸 만들고, 그 독재 시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무리한 것들을 햇볕 속에 드러내고 기억의 공간으로 다시 드러내는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현실 정치의 정치 무기로 만들어서 들고 뛰고 있죠. 너희 부모가 잘못한 것을 네가 돌멩이를 던지고 침을 뱉으라. 박근혜는 그렇게 했습니다. 나중에 역사는 어떻게 기록할까요? 누구에게 돌멩이를 던질까요? 만일에 우리가 또 돌멩이를 던진다면 너를 키워준 엄마에게 돌을 던져라. 더러운 여인이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런 모순 속에 가득할진데 돌멩이를 던져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